FTA 협정문의 절반이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를 어떻게 수출할 건지. 제가 보니까 서비스 분야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뭐 여러 학교에서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농업을 어떻게 수출 산업화할 건지. 그 다음에 나중에 수익을 창출하는 분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코로나 시대 한국 수출 전략은 어떻게 할 거냐. 화면을 봐주시죠. 이거는 정말로 이제 수출이 2분기에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뭐 혹자는 그래도 56년 만에 최악의 수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16% 이상 수출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코로나 시대에 움직일 수 없으니까 수출이 굉장히 많이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도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가 굉장히 힘듭니다. 취업자 증가 폭이 이렇게 39만 명씩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한번 보시면 학생들이 원하는,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실제 일자리하고 괴리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일자리 정책의 문제거든요. 청년들은 이렇게 일자리를 원하는데 일자리 정책은 그걸 못 따라가니까 실제로 원하는 것만큼 일자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FTA가 자세히 들어보시면 일자리 천국입니다. 따라서 지금 일자리도 최악이다. 근데 이번 강좌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요거는 한번 잘 보시죠. 이건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한화투자증권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산업별 변화가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인터넷 게임이나 이런 거는 데이터 시장 선정 플랫폼 기업들의 영역이 확장될 전망이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인터넷이나 게임 분야에서는 플랫폼이나 핀테크 게임이 활성화될 거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메모리 반도체나 장비나 페니스가 활성화될 거다. 요즘에 반도체 시장이 급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콘텐츠,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지신 콘텐츠, 게임이든지 이런 데서는 OTT 플랫폼 증가와 온라인 콘텐츠 소비 증가로 인해서 콘텐츠 제작이나 크리에이터 관리나 이런 쪽에 유망할 거다. 그러니까 주요 산업별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변화할 거다. 물론 이게 절대적인 아닐 겁니다. 한화투자증권에서 5월 달에 한 거니까. 그러나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분야를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가겠구나 하는 건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금융 분야 관심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인터넷 기업발 경쟁이 심화되고 오프라인 채널 효용 가치가 위축이 될 거다. 오프라인이. 그래서 여러 가지 금융 분야에서도 변화가 많을 거다. 라는 말씀을 지금 여기 했고요. 그 다음에 제약이나 바이오 쪽이죠. 헬스케어 패러다임이 자료 중심에서 예방과 진단을 이용한다. 그래서 백신이나 진단. 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할까?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역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FTA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장벽, 이런 국경 장벽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동 장벽이 생겼더라고요. 사람이 이동이 안 되는 이동 장벽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화물이 이동이 안 되는 물류 장벽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기술 관련 이동이 참 곤란하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서 말씀드리겠지만 TBT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장벽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기술 장벽이 생겼고요. 특히 검역 장벽은 말도 못하게 높아졌습니다. 농축산물이든 생물 이동 곤란이든지 왜냐하면 이게 병이 옮을까 봐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통관 장벽도 굉장히 많이 발생했고요. 최근에는 자본 장벽이 생겼습니다. 돈이 이동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분쟁 장벽이 지금 말도 못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약속들을 못 지키니까. 분쟁 장벽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한번 보시면 이 내용들을 아직 여러분들은 FTA를 공부 안 하셨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뭐 이해되시는 분들 계시지만 안 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FTA에는요. 이게 분야별로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동 장벽이 생기면 이렇게 해결하자. 물류 장벽이 생기면 이렇게 해결하자. 기술 장벽이 생기면 이렇게 해결하자. 예를 들면 분쟁 장벽이 생기면 이렇게 해결하자는 협정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은
코로나를 대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FDA 체결할 때 야, 이런 장벽, 이런 장벽, 이런 장벽 생기면 이렇게 해결하자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로서 이것이 한꺼번에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겠죠. 이동장벽, 물류장벽, 기술장벽, 검역장벽, 통관, 자본, 분쟁장벽이 생기면 이렇게 해결하자는 게 한꺼번에 지금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기업체들이 많이 질문을 하고 컨설팅을 요청해 옵니다. 이 물류장벽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히 최근에 분쟁장벽은 분쟁이 많이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상대가 베트남이다, 아니면 중국이다, 아니면 인도다 그러면 저희는 그 인도나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그 FTA를 협정문을 봐가지고 이 분쟁 해결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해결을 해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는 실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어서 기업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장벽이 생기면 이렇게 해결하는 게 FTA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발생됐지만 이렇게 해결하고 있는데 100%는 아니겠죠. 근데 어떤 기업들을 보면은 이동장벽, 물류장벽, 뭐 분쟁장벽이 3개, 4개가 한꺼번에 발생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완전하지는 않지만 다행히 FTA에 이러이러한 장벽이 생겨 해결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 지금 해결을 해주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출을 지금 하고 계시든지 하실 때 어떤 장벽이 생겼는지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팁입니다, 이게.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데 이거는 이제 좀 배우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장표를 한번 보시죠. 이거는 7월 30날 우리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장표는 어떤 걸 뜻하냐면요. 올해 코로나가 극심했지 않습니까? 2, 4분기에 FDA 발효국의 수출은 전체적으로 줄었지만 10.2%가 감소가 됐습니다. 수출이. 작년에 봤죠. 그런데 비발효국은 작년에 비해서 수출이 14.3%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맨 밑에 보시면 11.3%가 줄었죠. 결국 FDA 덕분에 완화가 된 겁니다.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 제가 색칠해서 좀 강조를 했습니다. FDA 발효국하고 무역에서는 199억 달러나 흑자가 났습니다. 근데 비발효국하고 거래에서는 91억 달러나 적자가 생긴 거죠. 합치면 290억 달러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나마 그래도 우리 수출에 있어서 FTA가 방패막이가 되고 수출을 어느 정도까지는 뒷받침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은 코로나가 지금 우리는 다시 또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수출을 하고 계신데 입증이 됐으니까 결과가 결국 이 장벽 6페이지 다시 왔습니다. 이 장벽 중에 어떤 게 생겼는지를 잘 보시고 해결을 하시다가 안 되시면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매경에서 얼마 전에 얘기한 건데요. 코로나 이후 기업의 가치사슬 변화 주목하라. 가치사슬이라는 거는 FTA에서 가치사슬이라는 것은 무역을 하고 수출이든지 수입을 할 때 그 프로세스가 코로나 때문에 바뀐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글로벌 가치사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했다. 제조업은 글로벌화가 왜냐하면 단절이 됐으니까 감소를 하면서 대륙별이든지 정치권, 그 경제권 역내가 생산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서비스는 오히려 활성화된다. 여러분들 아시죠? 줌이 오히려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저렴하고 효율적인 가치사들보다 안전한 지속 가능한 가치사들을 원한다 이겁니다. 이번에 현대자동차가 중국에서 뭐 하나가 안 와가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기존의 글로벌 가치사들은 이게 맹점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효율성도 좋지만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게 중요하다는 게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리쇼어링이라는 얘기가 많이 지금 요새 뭐 언론이나 각자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용어를 좀 알아주십시오.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생산하는 거를 해외에 생산한다. 그건 리쇼어링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다. 아니지.
아웃소싱을 한다는 것이 이제 그 오프쇼어링인데 그걸 다시 본국으로 들여오는 걸 리쇼어링이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해외에서 생산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걸 오프쇼어링이라 하는데 그거를 다시 본국으로 들여오는 거를 리쇼어링 혹은 백쇼어링이라 합니다. 근데 그 리쇼어링 전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떻게 보면은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해외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절감형 오프쇼어링도 있고요. 시장 접근형 오프쇼어링. 해외 생산하는 게 이 두 가지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전체 매출 90%가 해외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을 따라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규제든지 노사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해외 같이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를 해보고 또 매경에서도 얘기를 한 거 보니까 한국은 오프쇼어링, 그러니까 리쇼어링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안 되는 건 들어오고 있는 건 나가자. 라는 것이 지금 세계 각국에서 그 리쇼어링이 활성화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리쇼어링을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시대 새로 떠오르는 성장 엔진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한번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해외에 비용을 절감해 나가든지 시장을 거치게 나가는 걸 오프쇼어링이라고 합니다. 오프쇼어링. 근데 거기가 지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걸 리쇼어링 혹은 백쇼어링이라고 합니다. 근데 국내 시장이 작을 경우에는 이웃 나라로 갑니다. 그 니어쇼어링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를 명확히 알아두십시오. 니어쇼어링. 뒤에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시대에 국제시장에 여러 가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미중 간의 전쟁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주도해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는 3대 전략이 있는데 과연 한국은 여기서 어떻게 이 코로나 시대에 포지션을 정할 건지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내용이 어떻게 돼가는지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미국이 EPN이라는 겁니다. 프로스페리티 네트워크이죠. 경제적 번영 네트워크인데 참여 국가는 다이아몬드 국가라 그러죠.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이렇게 다이아몬드 챙기죠. 여기에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를 포함해서 탈중국화를 한 공급망을 형성하자는 겁니다. 과연 한국이 여기서 빠져나가서 참여 안 한다고 할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혹시 여러분들께서 중국에 진출하고 싶으시든지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들어가면 중국 시장이 어려워질 겁니다. 이게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이니까 과연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정부는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일로 안 갈 수도 없고 또 중국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근데 문제는 이 미국이 EPN을 FTA, 다자 FTA화 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빠져나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요, 인도태평양 전략이죠. 여기서 쿼드 블랙, 아까 네 나라 있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 미국, 일본, 인도, 호주에 한국, 브라질, 유럽을 참여시키려고 하는데 이거는 군사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한테 연계가 되는 건 또 G20, G11인데 G12입니다. 참여국가 G7에다가 몇 나라 더 합치는 거죠. 기존에 미국, 일본, 오타가 있네요. 영국, 프랑스, 독일 쪽이 플러스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가 들어가는데 브라질까지 포함하면 G20, 12가 되겠습니다. 근데 한국 정부는 여기에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왜 국가적 위상을 올릴 수 있고 결국 얘들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반중국 모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여기 들어간다고 했는데 들어갈 경우에 중국과의 관계는 우리 기업은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나타난 세계 변화의 굉장히 큰 흐름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국, 미국이 자기들 우호국가, 우방국가를 묶어서 중국을 견제하는 흐름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한국은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기업인들은 전략을 다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11 쪽에는 참여한다고 했고 EPN도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빠져나가지 못할 것 같아요. 저게 FTA화 된다면 저기 못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은 군사적인 문제니까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닌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요.
어떻든 간에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변화가 있으니 이거를 잘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한국의 수출 전략은 결국 이런 쪽에 잘 전략적으로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출을 FTA를 활용하자. 이렇게. 그러면서 이 가치 사슬을 어떻게 할 거냐. 첫 단원에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팁입니다. 가치 사슬. 여러분들이 그 수출 프로세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FTA를 활용하자.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이 극심하게 대립하면서 반중국 흐름이 이렇게 되는데 한국에 참여할 경우 우리의 중국이나 이런 그 수출 전략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기업인 여러분께서 잘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FTA는 무엇이냐라는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좀 잘 보시죠. 많은 분들이 우리가 무역에 의존하고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얼마나 무역에 의존하는지 잘 모르십니다. 한국은 고무역 의존 국가입니다. GDP에 이게 뭐 작년 자료니까요. 거의 비슷할 겁니다. 한 70%가 무역에 의존하고 있고요. GNI, 우리 소득 있지 않습니까? 소득은 거의 80%가 넘습니다. 근데 그림의 오른쪽을 보시면 2011년, 12년 보면은 우리 주머니들은 소득이 100%가 넘습니다. 거의 무역 갖고 하는 거예요. 국내에서는 거의 기여가 없는 거죠. 굉장히 의존하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실제로 식량이나 에너지나 자원이나 목재 보면은 90% 수준을 우리가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이 내용은요, 농민들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강의할 때 이 내용을 제일 먼저 보여드립니다. 항상. 많은 분들이 우리가 무역에 의존하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는 실체를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런 건 좀 알아두십시오. 2019년 1월 1일 정부가 보면은 우리가 전 세계에서 국토는 107번째, 남한입니다. 인구는 27입니다. 그런데 한때 무기가 우리가 미국 무기 수입 1위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혹시 LNG 도시가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계에서 3위입니다. 우리가 수입이. 엄청나게 쓰는 거죠. 석탄은 세계 4위, 원유는 세계 5위, 식량은 세계 5위, 에너지는 세계 9위. 제가 하나 뺐습니다. 커피 아시죠? 저도 이 강좌 시작하기 전에 커피 한 잔 마셨는데요. 커피가 세계 7위입니다. 지금은 더 하다르더라고요. 최근 자료는. 다시 말씀드리면 인구는 27위, 국토는 세계 107위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거를 수입하다 씁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이 정말로 이렇게 무역에 많이 의존하고 있구나. 근데 그 무역이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다 쓰는 거가 달러 없이 안 되잖아요. 달러는 수출해야 되는 겁니다. 수출 없이 달러 없고 달러 없이 내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기초 원자재나 이런 거 수입하지 않으면 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경제가 어려웠으니 내수를 살리자는데 그거는 좀 단견입니다. 내수를 살려고 할수록 수입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수입과 기초자재를 수입을 하는데 이게 다 수출 갖고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 수출 시장에 자리 보시죠. 이 수출을 할 수 있는 그 시장의 60%가 FTA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면 FTA 없이 수출하기가 곤란한 겁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에 한국 수출의 74%가 FTA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KFTA 연방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한국이 세계 여러 나라들하고 FTA를 체결한 그 나라들의 GDP 합이 전 세계 GDP의 77%예요. 근데 정부는 이걸 90%까지 끌어올리겠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우리하고 FTA를 체결한 나라들이 GDP 합이 전 세계 90%가 된다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글로벌 시장이다, 수출이다, 해외 진출이다는 FTA 없이는 곤란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많은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수출 갖고 되는 거다. 근데 그 수출하는 시장이 이미 절반 이상이 FTA로 바뀌었고 우리 수출은 74% 이상이고 그 다음에 우리 FTA 연방도 77%인데 앞으로 90%를 끌어올리겠다. 근데 이게 세계 3위입니다. 칠레 한이라고 합니다. 칠레가 1등이고 페루가 2등이고 우리가 3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FTA가 활성화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요거까지 하시고 조금 숨 한번 돌리시고 하겠습니다. 이 FTA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이 네 가지 법칙을 좀 알아주십시오. FTA를 협상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나 활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총 거래소 최소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들이 FTA를 활용해서 수출하는 수입을 할 때 거래 단계를 줄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느 시장에 들어갈 때 그 나라 인허가나 인증이나 뭐 이런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거를 인허가 같은 거를 아예 없애거나 단축시켜주는 거죠. FTA로다가. 그래서 하던 것이 뭐냐면 총 요소비용 최소 법칙입니다. 좌우간, 기존에 하던 무역에서 FTA를 활용해서 비용을 줄여주자는 겁니다. 기업들한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밑에 보시면 총 요소 경쟁력 극대화 법칙이 있는데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제가 만약에 A라는 물건을 어느 나라에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이게 경쟁력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가격이든지 품질이든지 뭐 납기라든지 예를 들면은 뭐 특허든지 표준이든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과연 FTA 시장에서도 그 경쟁력이 유지될까요? 물론 유지된 거 있지만 대부분은 아닙니다. 따라서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수출하고 계신 업체들인지 그 아이템인지 서비스가 있다면 그거는 아마도 FTA 체결되기 전에 경쟁력일 거예요. FTA 체결된 나라 하고에서의 이 경쟁력이 과연 가능한 건지. 만약에 경쟁력이 여전히 유지된다면 그대로 살리고 경쟁력이 변화가 있다면 그거를 강화시켜야 됩니다. 이게 FTA 큰 특권이랄까? 메리시랄까? 요겁니다. 총 요소 경쟁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FTA를 활용해서. 결국 그렇게 해서 돈을 벌자는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들어보셨죠? 뭐 관세를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한다. 결국 그거는 비용 저렴한 것도 있지만 원래는 종합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FTA는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관세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합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네 가지 법칙을 좀 알아두세요. FTA 협상할 때부터 여기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 수출하시는지 해외 진출하는지 투자를 하시는지 합작을 할 때 FTA를 활용하면 거래 단계, 프로세스가 압축이 돼서 줄어듭니다. 그래서 비용도 절감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쟁력이 있는 거는 그대로 살리고 FTA로서 변화된 건 그것도 또 올리는 그런 법칙이 있고 결국 이것들 다 활용해서 FTA를 가지고 돈을 벌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비즈니스 모델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새로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기업들이 자기가 그냥 하던 것만 합니다. 그냥 국내식으로 아닙니다, 이제는.